총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프로젝트 서밋의 한국대학신문 홍준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개막식과 1차 컨퍼런스가 진행되었고 오늘 2차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컨퍼런스는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와 원격 대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이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정된 다른 스케줄이 있으심에도 원격 대학 총장님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후 저녁 만찬과 서밋 참여 총장님들의 자유토론으로 2차 컨퍼런스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UCN 프레젠트 서밋 임원진 소개는 지난 개막식에 소개해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서밋 이사장이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새벽이죠. 1%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는구나. 아마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1%라는 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1%가 가능도 그냥 가능한 게 아니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도 이건 가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이 퇴임 겸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마침 옆에 카이스트에 신성철 총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신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년 후면 자기가 분명한데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류하고 AI가 주도하는 로봇 사피엔스하고 경쟁하는 반반이 된다는 게 모든 이러는데 반반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기억력이나 정보 분석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은 그 로봇 사피엔스 말하자면 로봇을 AI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교육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방법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개인이 뭘 하는 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가치 중심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3C 챌린지 도전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그리고 케어링 배려 이 세 가지의 인간 중심적인 인간적인 거를 교육하는데 해야지 이제 기술 교육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단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별로 AI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 10만 단어 있는 사전도 AI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금세 기억해가지고 10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AI와 경쟁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런 건 인성 중심의 개인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도 그럴듯하다고 했는데요. 사이버 대학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오늘 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인간적인 창조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좀 두지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 말씀에 대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차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컨퍼런스 현장은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위에는 지명과 뉴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3차 컨퍼런스는 9월 15일 이러닝 코리아 행사장인 코엑스에서 중국,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진행자이신 한국대학신문 최영섭 사무총장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한국대학신문사 최영섭 주간입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 전에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이제 사이버 대학이 처음 개교를 하고 나서 그때 우리 사이버 대학 관계자들이 이제 그 신문지상에 이렇게 고민하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이버 대학의 관계자들이 고민한 부분 중에 아직까지 그러한 고민이 이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상당히 사이버 대학의 환경이 개선이 됐다. 그때 그 고민의 내용들을 보면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에 보면은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속에서 사이버 대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군 문제라든가 또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그때의 그 현안들이 여러 그 교육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형편이 좋아졌다. 그러한 이제 과정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지난 18년 동안 사이버 대학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사이버 대학이 그 영역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심이 있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현안은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대학신문사가 이렇게 사이버 대학 총장님들 중요 보직자들을 모시고 프레젠트 서밋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 전문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학의 정책 정론지인 우리 한국대학신문사에서 그것을 좀 수렴해보고 또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해서 정책 당국을 좀 움직이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그 중요하신 우리 한석수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주제 강연을 들으시고 사이버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대안이 있다면은 그 대안까지도 좀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의 주제 강연을 들으시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꼭 질의응답 시간이 그 질의응답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한석수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원장님께 부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뭐 문제들이면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잠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참석자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면은 이제 저녁 그 만찬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자유 토론, 자유 의견 개진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이제 한석수 원장님의 주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와 원격 대학의 발전 방향입니다. 뭐 한석수 원장님께서는 뭐 모두 익히 아시겠지만은 교육부에서 대학 관련 중요 부서는 다 그 장을 역임하시고 마지막으로 대학 정책실장을 끝으로 지금 현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 원장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청장님 뵙고 싶은 마음에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청장님들 서밋 하시는데 원격대학 발전 방안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최영섭 주관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전에 교육부에서 대학정책실장한 그 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했던 그런 사안들 이제 뭐 공직을 물러나와서 뭐 이렇게 물론 뭐 준 정보기관이긴 하지만 거기서 일하면서 그때 못했던 거 이런 것들 더 이렇게 좀 잘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모자라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 부족한 그런 거지만 깜냥거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총장님을 뵙습니다. 사실 뭐 원격대학 그 총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훨씬 더 깊숙한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총장님들께서는 그런 원격대학의 어떤 프레임이랄까 그 내부적인 그런 시각으로 주로 이제 보셨을 거고 저는 뭐 그 바깥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봐왔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전개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들께 말씀드릴 순서는 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면과 그다음에 고등교육의 미래라는 면, 또 원격대학의 뭐 해외 진출 사례라든지 또 대학에서 하는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요즘에 고등교육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원격대학도 고등교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 상황이랄지 아니면 기회랄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능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 이렇게 하면서 직업 세계도 이제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21세기 그런 어떤 인재상 이런 것을만 우리가 좀 제시를 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뭐 아마 청장님들 대학 구조개혁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이건 일반 대학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대학의 모집 정원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학령 인구가 이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이제 바로 이미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인구 전망을 해보면 또 좀 우리가 좀 기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인구 전망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한 17년 지나면 뭐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 것이 그거더라고요. 여성 3분 중에 한 사람은 할머니일 것이다. 65세 이상 된 할머니일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원격대학이 하나의 주요한 고객 어떤 타겟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신중년, 뭐 인생 2무작을 넘어서 3무작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뭐 직업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는 역량 이런 것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은 뭐 여전히 원격대학에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형식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포멀한 그런 학위를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포멀한 그런 것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비형식 교육 또 짤막짤막한 뭐 나노 디그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전에 교육과정 엄격한 교육과정 표준화된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고도의 맞춤형 적응형 이런 학습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한번 그 역사를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원격대학의 어떤 모습은 72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점은행제도 도입이 됐고 하면서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뭐 이런 것들도 모집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해오면서 요즘에는 뭐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것들도 정말 현실화해서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이랄까 변화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보니까 2000년 뭐 이렇게 보면 2001년에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 9개 대학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한 5만 명 정도,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이 23만 명에서 28만 명 정도 원격 대학 그런 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17년 재학생 기준으로 보니까 15만 명, 10만 명 이래요. 그래서 그냥 저 표로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방송통신대학의 그 어떤 수요 부분을 우리 원격 대학에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걸로 쉽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로도 그렇고 뭐 재학생 수로도 그렇고 사이버 대학은 정말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론 학교마다 신입생이라든지 재학생들의 그 분포 이런 것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총량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30대, 40대가 주요한 그 재학생 구성의 주요한 그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이제 변화 추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 추세가 2012년에 30대가 보면은 31% 정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30대는 뭐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40대는 22에서 하여간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추세고 보면은 40, 50, 60 이쪽은 보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정령, 학령 이쪽은 뭐 물론 20대 뭐 이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도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잠재적인 수요, 그 고객으로 어떤 계층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이버 대학이 크게 보면은 위기가 고등교육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부여되는 그런 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과 어떤 그 경쟁이랄까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무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큰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도 K무크 같은 경우를 교육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컨텐츠 숫자도 뭐 미미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시범사업 성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평생교육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킬러 컨텐츠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제공해보고 하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 또 이제 확대하고 그러면서 양적으로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한 300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게 우리 원격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저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KUCW 이것은 이제 캐리스에서 운영하는데 교수님들이 그 강의하시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동영상 자료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는 것을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복습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시험 기간 이런 때 되면은 KUCW 동영상 자료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플립드 러닝을 하는 교수님들은 반드시 이런 그 KUCW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보니까 KUCW 같은 경우는 물론 K묵 이런 것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과까지 들어가 가지고 뭐 오늘 건양대학교 이 사례가 그건데 건양대학교 어떤 과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있었대요. 자기가 어떤 사례를 하나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교수님이 만드는 교육학 개론이었던가 이 과목인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흥미있어하는 아이들 한 4명, 5명 그 팀을 이뤄가지고 그것을 한 학기 동안 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양대학교 그 과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예, 아까 형식, 비형식 교육,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이버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요런 맨 위에 어떻게 보면 포멀한 그런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이버 대학도 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기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비형식 쪽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역을 또 본격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단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아가서 배지라든지 여기 나왔습니다만 나노 디그리 이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막 비판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150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수동 전화기는 지금 거의 막 슈퍼컴 수준의 휴대폰으로 변화했고, 그 다음에 마차도 이렇게 자율주행차 정도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150년 전에 강의실 모습이나 지금 강의실 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한번 조금 이렇게 좀 하실 때 유튜브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좀 이렇게 좀 낯이 붉어질 정도의 상당히 막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 교육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교육의 변화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엘빈 토플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죠. 10마일밖에 안 된다. 기업은 100마일의 그 변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파괴적 혁신, 4차 산업혁명 이래 하고 그러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많이 그래도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고객 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처음에는 별 이름 없이 등장했었던 그런 어떤 회사 내지는 거기에서 만들었던 제품,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디스켓, 옛날에는 큰 디스켓 이런 것만 만들었잖아요. 플로피 디스켓 이렇게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그 대형 디스켓 이런 거 만들었었던 회사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이러는 것들, 그런 사례들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반이 강조하는 사안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 대학 이쪽으로도 해보면 우리가 연구 역량 강화, 시설 개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던 개선 노력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지향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렇다고 교육비를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의 질, 연구의 질 이게 낮아져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더 우수한 질을 확보하면서도 교육비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낮춰서 교육시장을 장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년기 학생 이외에 새로운 학생군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내에 4분의 1을 했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그 4분의 2에 속하는 그런 대학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오프라인 대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MBA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오프라인 대학들이 한 8만 불 정도 이렇게 MBA 과정
학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걸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서 2만 불 이런 식으로 MBA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 이제 온라인 그쪽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능정보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여기 뭐 저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은 들어보시겠지만 유다시티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7,000달러면은 석사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이버 대학하고 앞으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저 대학들과. 요 사안은 제가 이제 총장님들 뵌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쪽을 해보다 보니까 뭐 트렌드 분석이라고 거기서 뭐 매년 이렇게 쭉 하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기회 되시면 요 밑에 저기도 있으니까 한번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미국의 물론 추세인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뭐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쪽에서 대학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이 뭐랄까 사회에 어떤 사회의 방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뭐 보조금 결국에는 텍스머니로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줄이고 이래야 된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풀장도 세워주세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도미토리 거기에 뭐 시설 뭐 잘해달라 막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자분들이 정말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거하고 고객으로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근데 학생들의 이제 그 파워가 워낙 세지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최근에 뭐 이민 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지만 고등교육하면은 미국이 뭐 부동의 1위 해가지고 전혀 걱정 없이 이렇게 참 지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관계자들은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이런 쪽은 국가 차원에서 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에 영어로 운영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지원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아젠다로 해가지고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정말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통계적으로도 외국인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뭐 좀 거기도 지탱할 수 있는 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한계점에 달았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논문에 있어서 피어 리뷰 요즘에 이제 온라인 그런 논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저게 과연 유효성이 있는 건지 오픈 액세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논의되고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근데 현재 그 미국 교육부 장관이 이전에 차터스쿨 그쪽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 여성 장관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 해놨었던 그런 어떤 규제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는 시행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등교육 관련해가지고도 물론 뭐 좀 세밀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뭐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학교에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뭐 관리해야 된다라든지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화장실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융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나중에 취업을 해도 자기 보수에서 일정 부분 이상은 이렇게 좀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코어 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학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학교 정보 공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아이들 뭐 졸업 연도
내지는 뭐 얼마만큼 부채를 지고 있는지 이런 비율, 학교의 주요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미국도 세세하게 뭐 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아워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학점을 주려면은 적어도 교실에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규제 완화해 달라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요 사안은 뭐 그거더라고요. 이제 통계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도 탈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1, 2학년, 뭐 적어도 3학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을 오랫동안 다녀야 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중도 탈락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대학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니어들이 제일 많이 중도 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등록금이 없어서, 근데 그 등록금이 부족해서. 근데 실제로 더 이제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00불? 1,000불이면 우리로 한 100만 원이죠. 네, 그런 정도 이게 뭐 부족해서 저 등록을 못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9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래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에 다 졸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수 사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대학들도 그런 것을 또 연구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논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헤이징은 뭐 우리도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때 막 술 먹고 그 괴롭히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많은데, 미국도 그게 상당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학과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에 있어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 학사, 석사 포함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인원 회장님도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에서 윤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 이쪽이 그동안에는 등록률이 떨어져 왔는데, 요즘에 뭐 시큐리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대학에서도 뭐랄까 문화적으로 아니면 그 흑인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그 등록률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안은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가는 것이 24년이면 트랜슬레이터보다 인공지능 이제 거의 불편 없이 오히려 더 낮게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되면은 2024년 되면은 이제 뭐 트랜슬레이터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교육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뭐 또 트럭 운전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27년이면 이제 뭐 지금도 자율주행 뭐 이런 저희가 나오고 그러는데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상품 판매하는 그런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뭐 이러고, 그래서 직업 세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때그때 짤막한 그런 어떤 기술 교육 뭐 이런 것들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짤막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 하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호주의 뭐 디킨 대학인데, 뭐 이런 식으로 24시간 지난번에 뭐 조지아텍에서 인공지능 조교 활용한 그 사례들은 청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교로 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24시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포메이션 어드바이저, 코스 어드바이저, 커리어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궁금한 그런 사안이 있어서 물어보면 바로 즉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원격 대학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한 5가지 정도 한데,
원격 대학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모집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서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서 낸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어드미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트랜스퍼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졸업 이전에 한 번 정도씩 옮긴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다음에 몰라요. 한 50% 정도는 결국에는 학위를 받지 못한다고 또 그런 통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대학, 이제 오프라인 대학도 그럴 거고 한데 우리가 애쓰게 아이들을 모집해 놨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중도 탈락하고 그러면 또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다시 편입 받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학과 그런 거에 맞는 궁합이 맞는 아이들을 제대로 그 선발하고 그러는 것이 참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뭐 청자들 링크드인 아시잖아요. 그 링크드인 이제 앞으로 대학들이 요즘에도 SNS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것들을 첨부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링크드인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어떤 프로파일을 거기다 이제 업로드 해놓으면은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접촉해가지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로 링크드인도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그 프로파일을 올릴 수 있는 연령을 14살로 낮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하고 그러는데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 베이스드 온 컴피턴스인데 이게 이제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어저께 저도 축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축구 보느라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의뢰하는 거죠. 개념이 뭐냐면 all you can eat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먹어. 어떤 기간을 줘가지고 얼마 학비 얼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년 반 정도면 아이들이 졸업을 한대요. 이제 4년제 대학에서 2년 반 정도면 졸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도 한 15,000불 정도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요것이 그 처음에 90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명 대학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그런 속도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위가 사실 대학에 학위가 얼마만큼 참 중요한지 그것은 점점 약화될 것 같아요. 학위에 근데 지금 뭐 고등교육 기관들이 그래도 좀 뭐 아이들 이렇게 좀 모집할 수 있고 하고 그러는 것이 학위의 권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학위라기보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고용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정도는 우리 학위 필요 없어 실제로 다른 어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인성 부분이라든지 다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굳이 학위 따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무크나 이런 쪽에서 그 짤막한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듣고 그러면 오히려 가점을 주어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는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걔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뭐 그동안에 배워왔다 이런 것을 그냥 하나 설명해주는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 다른 자격증 뭐 물론 지금도 뭐 모든 대학들이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위 이외의 어떤 그런 성취한 것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고요. 유니버시티 포 라이프는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 거기에서 2014년에
뭐 이제 이렇게 논의를 했다 그러면 2025년 되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아이들을 좀 모집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꼭 4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드미션을 주고 그래야 되느냐. 6년간 기간을 준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아까 그런 사례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직업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든지 그 직업군에서 새로운 기술 이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죠. 6년 동안 6년이라는 그 기간은 그렇게 나누어서 자기가 필요한 때 자기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오픈 룹 유니버시티 개념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900불에서 1000불 뭐 그랜트 주는 거 졸업할 그 등록금 부족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었던 이런 것을 넘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증거 기반한 그런 것 학교에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세안 사이버대학 그 사업 경과인데 제가 사실 2011년에 교육정보 통계국장을 했습니다. 2011년 그때. 그래서 그때 뭐 생각해 보면 그때 원대협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원대협 그 법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좌절됐죠. 안 됐죠.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CLMV 요거 해가지고 ODA 사업을 해가지고 아세안 사이버 대학 이런 쪽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것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고 현재는 뭐 이러닝 뭐 지원센터 그런 기능을 하는 정도이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좀 이렇게 추구 전략 비슷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워봐야 되겠다. 뭐 지금 회원대학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사이버대학 설립방안 연구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사이버대학 추진해 왔던 그 사안들을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더 이제 중단할 것인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정책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안을 교육부에 좀 제시를 해서 저는 그래서 그 국내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교육부 뭐 과장 담당자들도 다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 접을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해가지고 회원국들로 해서 자문위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우리 사이버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해외 진출 그 대학 아까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숭실사이버대나 영진사이버대나 부산디지털대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ACU 그 사업과 그런 맥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그 사이버대학 그 볼륨이 좀 커지고 하고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면서 해외 진출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로 활용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한번 교육부 있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확실히 교육부하고도 좀 이렇게 하고 정책 아까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좀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현 정부의 어떤 코드하고도 맞습니다. 신남방 정책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좀 잘 진행을 시켜볼까 합니다. 원격대학 발전 방안인데요. 이 사안은 저 캐리스에서 담당 부서에서 여기 뭐 아마 건양대학교의 저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선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나 어디서 뭐 양질 뭐 이런 건데 다 사실 다 익숙하신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들한테 왜 사이버 대학에 너 들어왔니 물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한데 뭐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또 등록금이 일반 대학보다는 저렴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때 직장인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왔다. 이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포용,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포용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많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을, 미국은 아직도 뭐 좀 자원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것인지,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포용해서 좋은 대학들에서 제대로 잘 가르칠 것인지 그런 저희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원하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또 직장 다니는 그런 것이 장애가 안 되게 해서 사이버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 사안은 제가 전략적 등록 관리 뭐 이런 사안들은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RA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오와 대학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드미션을 주면 또 등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등록한 학생들은 한 뭐 6년이 됐든 이때까지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라든지 다른 쪽에 뭐 이렇게 트랜스퍼 되지 않고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었고, 그런 사안들을 담은 내용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지금 대학마다 저도 이렇게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런 조사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입생 뭐 그런 현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우리가 아이들을 잘 모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왜 들어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이거 하고 할 때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뭐 90년대 후반 이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제가 또 하나 했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미국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2년제잖아요. 거기 맞추고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편입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디렉터하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오는 아이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면은 몇 년 만에 졸업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 어디 취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저 디렉터하고 같이 그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뭐 정보 분석한 거 이런 것을 주고 좀 많이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거기 이제 미국 풋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빅텐 챔피언전이 있는데 그 티켓도 되게 비쌉니다. 저는 뭐 비싸가지고 구경도 못했는데, 거기에 전문대학 총장들을 부부 동반으로 다 불러가지고 정말 VIP석에 탁 해서 빅텐 챔피언전 이것들 막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덕분에 저도 그때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사이버 대학과 전문 대학 간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딱 형성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 뭐 분석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그건 좀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좀 타겟을 삼아서 전문대학과 정말 파이프라인을 해서 전문대학 마치고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많이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참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옛날 제가 했었던 그런 일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사안들은 뭐 여기 해당 대학 총장님들도 처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 저희 그 캐리스에서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정책 연구 이런 거 살 때도 그렇고 또 자료를 이렇게 해보려면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그런 사안들은 뭐 저기 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영업 비밀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어서 그런지 잘 공유가 안 되고 있고 뭐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숭실사이버대학 사례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 맞춤형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 한국대학신문에서 오늘 이런 자리, 그 총장님들 서밋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자체도 저는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총장님들 뭐 이제 협의회나 이런 때 뭐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기회는 있겠지만 조금은 자유스러우면서 뭐 대학 간의 그런 뭐 현안 문제 이런 것들 의견 교환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대학 몇 군데에 그 운영하는 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융합학과 이런 식으로 했고 실용적인 거 이런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학과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인 학과 그런 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이름도 여기 뭐 보면 되게 디지털 건축 도시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렇게 융합하면서 또 이렇게 그 학위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그 받은 그런 전공 이름만 봐도 아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 적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것을 딱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LMS 뭐 특히 우리 원격대학의 경우는 그게 뭐 거의 생명이잖아요. 잘 운영하시니까 일반 대학들에는 이제 그걸 강조할 수 있지만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뭐 디킨 대학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뭐 이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 내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확인한 그런 사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총장님들 대학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보다 더 잘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저는 뭐 오프라인 대학 총장님들 그때 뵀을 때도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뒤에 요 사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AS 요 사례인데요. 그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애리조나 사막 그쪽에 진짜 미국의 변방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총장이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좀 마이클 크로우 총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디자이닝 더 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대학 실장할 때 사실은 그 책을 좀 봤어요. 봤는데 그때 우리도 대학 구조개혁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거 미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자료를 뒤적이다가 그 책을 봐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못 하다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캐리스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미국 대학 뭐 설계 뭐 성공 사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본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개혁 사례의 하나인데 그거예요. 그 ASU의 1학년 과정 12과목인가 이것을 다 그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신원 확인을 위해서 45불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하면은 1학년 과정을 다 에덱스 그를 통해 가지고 다 무료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어보고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은 2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학년으로. 그러면은 그때 1학년에 들은 과목을 과목당 한 200달러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학점을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은 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오프라인 대학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버 대학들이 왜 이걸 못할까? 뭐 다 그냥 저 1학년 누리 과정은 다 공개한다.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들어와라. 그 다음에 적정한 요 비용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수반되는 이건 절차 조금 이런 복잡함 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스티브 잡스 뭐 이 얘기보다 저희 아까 이제 뭐 단기 과정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에 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붓캠프니까 신병훈련소 내지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런 붓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직업훈련 과정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그런 거 배우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안 하고. 그래서 사이버 대학도 정규 그런 교육 과정 이외에 그런 단기적인 어떤 그런 코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제공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사이버 대학의 경쟁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 경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그 원격 대학의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몇 그루가 숲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개 원격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원격 대학에 좀 울창한 그런 생태계 숲을 이뤄야 다른 오프라인 대학들하고도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총장님들 간에 경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국에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건 물론 이제 주립대학들 간에입니다. 그 유니버시티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뭐 미국 대학 혁신연합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저 연구 중심 대학 11개가 서로 멘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우수한 사례 그 ASU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e어드바이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작동합니다. 그게 학생 실시간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멘토가 돼가지고 원하는 나머지 10개 대학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그 일반 대학 초장님께도 이제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뜨는 그 문구가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When colleges collaborate, students win.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21개 그 사이버 대학들 간에 이렇게 참 연합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은 더 원격 대학 전체적으로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그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고등교육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규모, 그런 수준으로 원격 대학이 더 좀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인구 구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40대 이상, 40, 50대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해가지고 60, 뭐 70 이런 쪽에도 이제 엄청나게 그 짤막한 그런 직업 교육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 동종간에만이 아니라 아까 한번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전문대학과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정말 공고히 해놓고 일반 오프라인 대학들하고도 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도 요즘에 뭐 등록금을 동결해서 10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 비용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그 저 강의나 연구의 질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온라인 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원격대학은 이미 다 그런 걸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뭐 기초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4년제 오프라인 대학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격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종, 이종 간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연합 뭐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오프라인 대학 할 때도 이제 포스트 유니버시티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말 이제 호모사이언스의 어떤 종말 그러면서 포스트 휴먼입니다.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개념인데 대학도 커 총장이 1963년 그때 멀티버시티라는 개념을 뭐 대학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상하탑 기능으로서 이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멀티버시티라는 개념을 했고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가지고 1990년대 되니까 고등교육이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하고 참 많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맞아 커뮤버시티인가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번 포스트 유니버시티 할 때 다이버시티라는 용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 할 때 D고요. 뭐 버추얼 리얼리티 할 때 그다음에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좀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도 이런 지능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나 연구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격대학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직업, 고등, 평생 뭐 이런 쪽에 이렇게 하면 원격대학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 디지털 그래서 저희 캐리스에서도 어떤 거에 많이 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면요. 디지털 시티즌십 뭐 이런 거 해요. 이제 디지털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사회, 그 디지털 시민이 다녀야 되는 대학은 디지털 유니버시티다. 이런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대협 그런 차원에서 대학 간에 뭐 이렇게 막 그저 서로 이렇게 이전 투구식 그런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어떤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유명인 중에서도 사이버 대학 출신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그런 효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에 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좀 더 좀 임팩트 있게 좀 그런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었어요. 뭐 사이버 대학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등학교 사례가 일본의 N 고등학교인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도 다 사이버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다 참여하고 사이버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좀 임팩트 있게 그 우리 이번 졸업식은 사이버로 한다. 이 광고 효과도 클 것 같아요. 아닐라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사이버 대학들이 좀 또 각고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요즘에 그 오프라인 대학들 어렵잖아요. 지금 막 자율
뭐죠? 자율개선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말 또 이제 또 한번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하고 평가잖아요. 우리 사이버 대학도 정부의 어떠한 재정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오래 전이기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도 한번 그 원격대학 평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논의되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정확한 연대라든지 이런 건 생각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우고 해서 또 점검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신력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담보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실장할 때 그 첫 번째 대학 구조개혁하고 그럴 때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이렇게 사는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 인증 이것이 그래도 비교적 신뢰롭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 전문대학이 했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4년제 대학도 대기업에서 평가 인증 이런 것을 하기는 하고 있으나 그때 상황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억셉트할 만큼 그렇게 좀 거기에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대협 차원이 됐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격 대학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평가 기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교육부하고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 거, 그 생애 주기별 뭐 직업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15억인가 이렇게 확보했는데 지금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규모를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저희들하고도 그래서 자료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육부하고 원대협하고 원격대학 줄탁 동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뭐 거기에 부응하는 지원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따 그 원래 뭐 이렇게 보면은 만차 시간까지 그때는 못 있을 것 같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연이 끝나신 거죠. 예. 일단 그 자리로 아주 돌아가요?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한석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석수 원장님은 교육부에서 그 손꼽히는 그 아주 정책 브레인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교육부에 컴백을 하셔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관료로서 뭐 현장 대학 현장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관리들이 이러한 그러한 변화상에 대해서 확고한 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변화에 맞춰서 정책도 좀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어떻게 보면은 원격 대학하고는 가장 그 깊은 관계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컨텐츠 지원 자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학술정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ACU 그 주관기관으로서 우리 학술정보원이 주관기관이죠. 네,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대학이 해외로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 또 처장님 부총장님들께서 우리 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궁금하셨던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홍준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씀 나누는 것들이 페이스북에 생중계가 되고 또 다음
이제 호에 한국대학신문을 통해서 또 지상 중계도 되고 또 바로 내일 온라인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발언권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참여한 그 대학들이 또 한 원장님께서 이 강연 준비하시면서 또 각 대학의 사례도 여기다 이렇게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언급된 그 대학들 중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아까 건양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 총장님.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이 총장님이 그 시간에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이버대학에 와서 해보니까요. 이 사이버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제도권, 그동안의 제도권 대학 고등교육, 그걸 이제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사이버대학이.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교육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양한 학습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도도 도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서포트하고 하는 데에서는 항상 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쭉 루틴하게 해왔거든요. 근데 사이버 교육은 와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래서 그동안에 대학을 관리하던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 사이버 교육은 새로운 그 교육 제도를 갖다가 정착시키는 거니까 좀 교육부도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좀 다양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좀 그동안에 정책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예, 대학의 자율성은 사실 기본적으로 최고의 가치고 당연히 이제 존중되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상 어떤 대학 구조개혁이라든지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학사 관리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자율성 그런 문제 그게 너무 상당히 제약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의 그 자율성 이런 것은 사실은 헌법적 가치죠. 헌법적 가치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근데 어카운터빌리티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공성 그런 책무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저울추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평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더 많은 자율성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도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일반 대학들에 비해서 사실 사이버 대학은 훨씬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일반 대학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총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안에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제 이제 원하는 건요. 보면 이제 학사 운영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과를 운영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년제 학사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보면 다양한 나노 디그리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이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이제 이 사이버 대학이 할 수 있게 법적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면 우리 사이버 대학이
앞으로 아주 다양한 미래 그 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저 원장님께서 그 발표 때 언급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신문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건 저 산업 부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규제 개혁, 규제 완화 그 부분 이제 대통령 주재 네.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뭐 취소했다고 뭐 그러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좀 미흡하다 국민의 네. 눈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 이제 이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도 그 산업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특히 네. 초중등은 뭐 좀 우리가 그 용어를 쓰기 어렵지만 고등교육 부분은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맨날 하면은 산업, 경제 이런 쪽의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라는 이것을 그런 맥락 정도로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 이제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서밋에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한 그런 걸로 건의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과는 예. 정원 내에서 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부총장님.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임상훈 부총장입니다. 오늘 우리 한 원장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렇게 이제 회의라든지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 늘 이렇게 그 안타까웠던 것이 지금 대학 교육협의회가 있고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반 21세기 화두가 우리가 변화였고 미래 교육에 대한 이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버팀목은 온라인 교육밖에 없다는 걸 누차 주장을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실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관계들을 보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규 대학에 비해서 너무나 결국은 어떤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당당히 졸업생들이 벌써 1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시켰고 당연히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벌써 공감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관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제대로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량화가 되고 정책적으로 도입이 될 때 우리가 말로만 윈윈 전략이 아니라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21개의 대학이 똘똘 뭉쳐서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서로 한 방향으로 정말로 제대로 갈 때 충분히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때는 함께 또 응집된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냥 부총장님. 예, 저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김영인입니다. 원장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오늘 이런 사이버대학 그 총장님 그 서밋에 와서 느낀 바가 좀 많이 있어서 한두 말씀 드리고 또 질문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대학교와 이제 사이버대학교가 이렇게 성장해온 여러 가지 생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모임에 저희 대학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고 이것은 우리 대학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전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자극도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원장님 말미에 사이버 대학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방송통신대학교는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이 어떤 면은 경쟁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통계 수치에 보다시피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수치가 사이버대학 총 그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 수치가 그렇게 보여져서 사실 우리 대학에서 상당수 교수님들의 인식은 사이버대학이 우리의 수요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잠재적인 지원자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쟁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원격 교육의 전체의 어떤 그 뭐 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상생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많이 더 교류도 하고 연구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원장님께서 또 밖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담당해 오신 입장에서 또 좋은 말씀이 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하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대학도 최근에 어려워지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 원격 그 교육의 진출문을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해 가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유의 있게 봤고 상당히 또 위기감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제동이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 다른 오프라인 대학의 요구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압력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학의 원격 교육, 고등원격 교육으로의 진출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교육부에서 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셨던 분으로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그러한 원격 교육, 고등교육으로 진출할 때 뭐 우리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 사이버 대학은 어떻게 거기에 뭐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뭐 대응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야 될런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방송통신대학 하면 뭐 아까 그 표현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원조잖아요. 원조시니까 실제로 방송통신대학에서 갖고 계신 노하우를 많이 좀 풀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풀어놓으시고 그 협력 모델 아까 제가 그래서 UIA 그걸 그냥 그 소개 말씀드리듯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협력 그 모델 이런 것은 어떤 정부 주도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좀 일반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국립대학교, 연합대학 뭐 그런 거 저 강조를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원격 대학들도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를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문 대학하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오프라인 대학들하고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진짜 원격 대학 내에서도 용어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통합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아니면 연합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런 스탠스로 좀 수동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좀 그렇게 거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쪽에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라. 뭐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발전적인 그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정말 빠르게 오프라인 대학들이 온라인 이쪽을 많이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출구가 그쪽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제 평생교육 그런 측면에 그런 수요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이제 그 파이가 너무 좁아들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이제 ACO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 한류가 그래도 지금 상당히 그 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학 오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 ACU 그거랑 하나의 그 뭐랄까 하나의 그저 툴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 원격 대학들이 좀 동남아 그런 지역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들은 한 실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실장님이 교육부에 지금 계신다면은 지금 원격 대학의 여러 가지 바람을 상당히 그 정책에 잘 반영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창식 총장님 전직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장식 총장님도 이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까 뭐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우리 전 자꾸 이제 실장님이라 사실 많이 부르는데 저도 이 학교에 와 보니까 지금 뭐 저희 학교는 이제 문화예술 쪽을 중심이지만 또 다른 이제 문화예술만 가지고는 사실 학생들 모집을 하기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방대에서도 문화예술 그 인기 있는 과를 많이 만들어서 거의 입학은 하고 졸업은 못하는 그런 어떤 유명 가수나 배우들을 입학은 하고 졸업을 못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홍보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건 문화예술 쪽은 넘쳐요. 하나 정원에 대한 어떤 그 압박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사회계열 쪽 뭐 항공정비학과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만드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원수는 늘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국회에 있으면서 우리 뭐 실장님과 같이 제가 교육문화 쪽에 상임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이버 대학, 디지털, 그다음 원격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회에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그 남궁 회장님하고 같이 토론도 몇 번 했지만 의원들 자체가 원격 대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축사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원격 대학이 뭐 하는 대야? 이럴 정도. 방송통신대학 알죠?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디지털, 사이버, 원격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통일을 해야 그 사이버가 뭐 사이비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는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런 게 그 국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받으려고 뭐 기재부로 이렇게 저 우리 남 회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규제는 이렇게 하고 우리 자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율성에 대한 어떤 교육부에서 통제는 또 하고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적당히 좀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면 연구하는 어떤 팀도 만들어서 이 사이버가 어떻게 그 개선해 나가야 될지 오프라인에서도 호심탐탐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쪽이 어떻게 가면 되지 않을까? 저 유명 하버드 내지는 유명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 배우고 싶어하고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4년 동안 어떻게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다른 생활을 즐기면서 이 공부를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교육부에서도 법 테두리를 좀 이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게 저는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 중에 4년제 오프라인을 갖고 있는 대학들 그 대학에서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도 계시지만 굉장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대학에서 오히려 국회나 정부에 강력한 힘을 좀 줘서 법 테두리를 바꾸고 예산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소위 제가 그런 표현하죠. 엄마 없는 학교, 엄마 없는 뭐 저희 같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숭실대 같은 엄마가 있는 학교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쪽은 대교협이 있고 원대협이 있고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진다면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그 영업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보니까 영업 비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이버 대학이 발전하려면 영업 비밀이 아니라 오픈을 해놓고 새로운 어떤 직종이 지방인 지방, 서울인 서울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요즘 추세에 맞는 트렌드를 만들어 갔을 때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 대학을 출신들이 와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아픔을 그만큼 느낄 수 있고 해야 그 밭에 정부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거름을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자생력을 갖겠어요. 그리고 규제는 하고 그렇게 되니까 머릿수 곱하기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요즘 뭐 무크나 이런 쪽은 거의 뭐 무료에다가 방통대하고도 금액 차이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우리 사이버대에서 어떤 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가서 법안 통과할 때도 막 매달리고 뭐 이럴 때도 우리가 총장님들이 같이 손발을 맞추고 우리 동문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동문들 다 해서 동문들 좀 공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남궁 회장님하고 사실 한 1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전문대학이나 오프라인 대학하고 네트워크도 잘 형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 사이버대가 굉장히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 훨씬 탐탐 넘겨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서밋을 통해서 더 좀 이제 이런 것들 확대되고 좀 큰 소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원장님도 아마 뭐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뭐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 저도 그 생각 해봤거든요. 아까 뭐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 사회, 뭐 디지털 시민, 뭐 그럼 디지털 학생, 디지털 대학 그게 저는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이 교명 보면은 뭐 디지털 유니버시티 그렇게도 쓴 데도 있고 사이버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고 그런데 그게 뭐 한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예를 들자면 이거죠. 전문대학이 지영섭 주관님 가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전에 기능대학이 지금 폴리텍? 네, 폴리텍. 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걸 전문대학이 그 용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능대학은 옛날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직업훈련 그런 기능이 훨씬 강했던 그런 데인데 폴리텍 대학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저 정부에서 거의 100%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전체 사이버 대학, 뭐 디지털 대학 이런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용어도 지금 저 박창식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때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양사이버대학의 김성재 부총장님이 만찬을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먼저 또 발언권을 좀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러면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 주시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를 인용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저희는 국제화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국가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 이제 우리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곳곳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제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ACU도 제일 처음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이 사이버 대학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LMS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 무들 시스템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무들 시스템을 가지고 ACU 탑재할 때는 그쪽으로 하고 지금 몽골하고도 하는데 몽골 할 때도 그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대학들이 좀 이 글로벌리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뭐 대학 신문에서 하든지 아니면 캐리스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사이버 공간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이버 대학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 이제 대학을 못 가본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정말 그냥 이 오프 모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서만 해요. 근데 대학 생활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온라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프 캠퍼스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그 오프 공간을 요구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임도 그렇고 이 오프의 어떤 이 특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이버 대학의 자격 요건, 그 기본 요건의 공간은 최소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희가 이 공간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교육부의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대학은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오프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프 공간도 뭐 이 한 지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오프 공간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는 게 오히려 일반 오프 대학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교육부가 상당히 허용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계신 총장님은 우리 한석수 원장님께서 여기서 6시에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을 한 50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줘서 기념사전 촬영을 하려 하거든요. 질문이 계신 총장님이나 처장님 먼저 손을 들어서 우리 서울사이버대학의 예. 총장님. 그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뭐 앞에 총장님들께서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사이버대학 총장님들은 매우 그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오픈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또는 전문대나 오프라인 대학이 상당히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보다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좀 힘드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혁신적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이라든가 창의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것들을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학습자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학습자 분석한 것을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강의실에 3년 동안의 모든 학습자 분석을 교수님들한테 그래픽으로 다 제시를 하고 있을 정도고 그걸 활용하고 있고 AI 조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챗봇을 연구하고 있고 가상현실과 관련된 그 과목을 만들고 있고 해외 대학을 연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ASU처럼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처럼 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벤처가 나오면 그 벤처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처럼 돈을 못 벌잖아요. 기술 개발했는데 그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나중에 전락하거나 망한다고요. 왜냐하면 다 공짜로 그 기술을 얻으려고 하지 엄청난 돈을 내고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사이버 대학이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SU처럼 그렇게 가기 힘들고 마이크 크로 총장님 같은 경우에 15년 임기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전략을 15년 동안 구성원들을 설득시키고 학생 이렇게 펼쳐나올 수 있지만 우리 임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총장님들 뭐 친해지면 금방 또 새로운 얼굴 또 만나야 되고 이러니 구조적 사회 이제 대학의 어떤 구조적으로 그것이 힘들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국제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학교고 교육 한류에 대해서 선도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 시범 사업 2011년에 그 ACU 시범 사업을 했고 3년 동안 ACU 사업을 사무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그 아세안 사이버 대학 설립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아까 의견을 물었다는데 저희가 4년을 했는데 한 번도 의견을 물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리스도 굉장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공유하고 싶다고 하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저희가 4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 의견을 저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인적
관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저희 학교가 사무국으로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저희는 처음 사무국을 했던 입장으로서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그 큰 거에서의 공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베스트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활용하고 그것을 모을 수 있게 아까 플랫폼 그러니까 그 무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강의 좋은 강의들을 어딘가에 무료로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공유 시스템 하나만 있더라도 그러니까 KOCW처럼 거기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무크도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어딘가 공유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유 시스템 하나만 있어도 너찌처럼 협력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감정적으로 협력하라 뭐 이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뭔가 하나의 작동만 있어도 연결 사회니까요. 초연결 사회니까 그 연결만 하는 한 포인트만 있으면은 협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좀 더 캐리스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저 뒤에 본부장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해왔습니까? 난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간에 어디 가셔서요. 그건 뭐 정말 저는 뭐 당연히 더군다나 이제 서울사이버대학이 사무국 역할을 하다가 그걸 이제 뭐 좀 이렇게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일도 인수인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됐다는 게 놀랍고 그다음에 우리 KOCW의 그 원격 대학들에서 콘텐츠는 못 올리나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에도 소통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건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총장님들도 그러실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건 그런 정도는 당연히 뭐 네트워크상에서 뭐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할 때 사이버 대학도 한번 가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 시설도 이렇게 돌아봤고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 그때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LMS 호환이 안 돼가지고 무들 쓰고 뭐 이러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 실무적으로 더 한번 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추진할 수 있을 건지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그 사항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한석수 원장님 발표 그 내용 중에 해외 진출 관련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그 남궁 회장님하고 사이버대학 협회 임원 김재용 총장님이신가요? 지난주에 그 중국을 다녀오셨다는데 우리 한 원장님이 자리를 뜨시기 전에 그 말씀을 좀 우리 남궁 총장님이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원격대학 협의회 회장을 맡고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해결할 사항이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이제 정말 사이버 대학이 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교무처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억울하지 않느냐. 처장님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는 일반 접하지 못한 분들은 사이버 대학에서 뭐
속된 말로 뭐 학점 장사 할 정도 뭐 이 정도 아니냐,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질 관리,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TFT가 구성이 돼 있고 뭐 다양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그 교육 뭐 교무처장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경험 있겠지만 이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그런 원격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뭐 석사학위를 간다든지 하면 인증을 않는 대학들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아나빈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 학술정보가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보면은 방송통신대학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오픈 유니버시티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사이버 대학들은 한두 개 빼놓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빈에 이제 학교를 해서 대사관하고 이제 하는데 이번 이제 중국도 그죠? 중국 그 큰 시장이 이 온라인 교육을 대학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3월달에 중국의 이제 교육부 장관격 분하고 우리 이 한국의 교육부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체 고등교육을 상호 인정한다라고 이게 MOU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를 딱 보내니까 그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파이널이 왔는데 파이널에 이제 사이버 대학은 제외, 폴리텍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은 이제 국립이고 또 방송 오픈 유니버시티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스럽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우리 사이버 대학에 한 600여 명 정도가 외국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도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우리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의 대학원도 못 가는 거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고심을 하던 차에 이걸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거 함께 해야겠다. 우리도 노력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실제 가서 이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게 그겁니다. 과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대책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원격 대학들이 열심히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미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고등교육 상에서 우리의 교육의 질을 정말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해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행히 올해 이제 정부 예산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부를 해서 지금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교육의 질 관리의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조할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 평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대학의 평가가 오프라인 대학하고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 정말 온라인 대학의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온라인 교육의 발전 또 오프라인 대학들이 우리 원격 대학의 교육의 모형을 그 오프라인에 그 제공하고
모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을 아직 우리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1차 지금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브레이크 타임 갖고 조금 쉬신 다음에 2차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이제 기념 사진 촬영을 해서 참여자들 전부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의자 필요 없이고요. 앞으로 가시죠. 레이디들이 앞으로 오시면 어떤가요? 다 오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씩만 이 오른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 조금만 더. 뒤로 오셔요. 아니 레귤러 멤버가 왜? 다시 한 번만 가운데를 좀 맞추기 위해서요. 한 발짝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